자, 2013년도 행시 1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 개수가 조금 많죠. 자, 1문 보시면은 일단 소비함수, 투자함수 등등 기타 변수들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화폐 수요함수도 설정이 되어 있고, 이제 문제에서 준 대로 받아서 뭐 균형 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1번 문제, P가 2일 때 균형 소득과 균형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지금 해설지가 좀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요. IS 곡선과 LN 곡선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서술을 좀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죠.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을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LN 곡선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하십니다. 화폐 시장에서 이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기 위한 균형 조합을 의미하며,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P분의 M, Y 이제 마이너스 100R 적혀 있고요. 이제 M 공급량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꺼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물가를 2로 설정한 다음에 교점 구하는 작업은 어려운 작업이 아니죠. 예상컨대 이제 배점이 넉넉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한 번 그리면 뭐 뒤에 있는 거 뭐 다시 뭐 새롭게 많이 그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원칙이긴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요. P는 2이고 재정 지출이 100에서 150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승수 효과와 구축 효과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의 변화분은 각각 얼마인가라고 질문을 해요. 자, 지금 현재 1번 문항에서 IS 곡선과 LN 곡선이 일단은 그림이 그려져요. IS가 그려지고, 뭐 물론 이제 LN 곡선과 IS를 뭐 디테일하게 그리면은 이제 기울기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위에는 25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이제 아래쪽에는 100이 적혀 있고요. 위에는 또 Y라는 부분이 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울기 차이를 뭐 신경 쓰지 않는다면은,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교점을 구하면 되지 않냐라고 판단이 돼요.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이 1번에서 구한 거와 2번에서 구한 교점을 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대비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구축 효과에 의한 소득 감소를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똑같은 작업을 두 번 시키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위에 100이라고 가정되어 있던 재정 지출량을 150으로 바꿔서 대입한 후 교점을 또 구하라 라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델타 값이 지금 주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재정 지출이 현재 수준에서 플러스 50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IS가 이동하는지, 그리고 또 IS LN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동하는 폭은 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격차가 얼마인지를 질문한 거잖아요. 바꿔 설명하면 다시 한번 1번에서 교점 구한 것처럼 또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고요. 정부 지출이 50만큼 증가했을 때 우리가 지금 승수가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죠. IS 곡선만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승수가 나타날 것이고, 다시 한번 또 D 지분의 DY, IS, LN까지 고려할 때 승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승수를 꺼내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의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교점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IS, LM 수식을 정돈하는 것도 뭐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풀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문항에서 교점을 구할 때에는 G의 상수를 대입했지만 이번에는 G를 그냥 그대로 미지수로 내버려둔 채로 승수를 도출하는 문제라고 보시는 것이 실제로 좀 이제 시험장에서의 여러분들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순 계산을 두 번 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해설에 적어놨죠. 이 세 줄을 적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린 느낌의 해설이 이제 적혀 있는 것이고, IS 곡선과 LN 곡선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G 수치를 100이 아니고 그냥 미지수로 내버려 둔 채로 IS 승수 계산하는 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을 것이고요. IS LM 승수를 계산하는 것도 이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승수를 계산해서 실제로 정부 지출이 증가할 때 Y가 변화하는 델타 값을 계산하라는 그런 문제로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승수는 1-C분의 1 사실 매우 간단하게 등장하게 되고요. IS LM 승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소거를 해야죠. 결국 이제 AD 승수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IS LM을 결합하면은 AD 곡선이 되기 때문에 AD 곡선의 우측 이동폭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함수를 도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수를 끌어내고요. 문제에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이미 줬기 때문에 사실 뭐 미리 대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복잡하게 IS LM
RM 승수를 표현을 해드렸지만 이제 변화하지 않는 것들을 기준으로는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승수를 계산하시게 되면은 이제 50만큼 IS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IS 곡선 우측 이동폭은 이 승수를 고려할 때는 이제 플러스 200이 된다라고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 LM까지 고려하게 되면 최종적인 소득의 증가는 100만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를 계산하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자 여기서 이만큼 증가하는 거는 승수가 필요한데 얘는 필요 없다. 얘는 교점을 구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IS LM 승수를 구하지 않는다면 감점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에서는 교점을 구하지만 두 번째 문제에서는 승수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해요. 세 번째, 이의 상황에서 구축 효과의 크기가 커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죠. 현재의 화폐 수요로부터 어떠한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뭐 위쪽에 적혀있는 LM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면은 구축 효과가 더 커지거나 작아질 이유는 없죠. 실제로 이제 LM 곡선이 조금 더 가파르다면 구축 효과가 커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LM 곡선이 가팔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달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직관적인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LM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게 만드는 가장 쉽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은 이제 수식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P분의 M 요건 이제 D가 아니고 이제 S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Y-100R이죠. Y-100R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게 LM 곡선 수식입니다. 자, 여기서 기울기를 의미하는 이 수식은 이제 dy분의 dr이에요. dy분의 dr이고 사실상 직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식으로 바로 도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 앞에 보통 k를 넣고요. 자, 요거를 보통 이제 뭐 h라든지의 형태의 문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자율만 놔두고 다 넘긴 다음에 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h분의 k예요. h분의 k이고 이제 문제에서 설정된 것이 h 값은 현재 지금 100으로 주어진 거고 자, 이 숫자를 지금 1로 주어진 거죠. 그죠? 따라서 직관적으로는 그래요. LM 곡선이 가팔라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자율이 상승하는 충격으로 대응해야지 화폐 시장의 균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소득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화폐 시장에서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자율이 많이 안 바뀌어도 되죠? 그러면 완만해지는 것이고 소득이 증가하는 충격에 대응해서 화폐 수요가 변동되는 민감도가 커져버리게 되면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야지 균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단순해요. 이것만 놓고 보면은 K값이 올라가거나 H값이 떨어지면 됩니다. K가 올라가거나 H가 떨어지면 되는데요.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기울기가 가파르면 된다라는 그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적어 주셔야 되겠죠. 자, 기울기가 완만한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파른 케이스에서 구축 효과는 조금 더 커지게 된다라는 서술을 해주시고 그게 가파르기 위해서는 K값이 커지거나 H가 줄어들면 된다. 따라서 Y 앞에 붙어있는 1이라는 숫자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100이라는 숫자가 낮아지면 될 것이다 라고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출을 풀다 보면 2013년도 이제 입시 문제도 점검을 하시게 될 텐데 유사 문제가 나왔어요. LM 곡선의 기울기 뭐 이런 그 테마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입학고시에 등장했던 테마가 완전히 이제 행시에 안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어느 정도는 연결돼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1번 문제는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되죠. 중심, 중요한 포인트는 뭐 교점 구하고 답 찾는 거야 이제 공부에 그 경험이 쌓이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지만 첫 번째 문제는 단순 계산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그 승수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세 번째에서는 LM이 가팔라지면 된다 끝 이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LM의 기울기가 형성되는지를 분석하셔서 실제로 적혀있는 1 또는 100이라는 숫자가 하나는 뭐 오르거나 하나는 떨어지면 된다라는 이런 디테일까지 서술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10점 몇 점이니까 넉넉하죠. 이 정도 서술하시는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거시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쉬운 문제들도 있어요. 쉬운 문제들도 있는데 거시는 사실 쉽게 출제가 되어서 정답이 다 맞아도 점수 차이가 나는 과목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점수가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준을 잡아주셔야 돼요. 가장 디테일한 답안을 적는 것이 거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기업 1과 기업 2의 수요함수가 아래가 같습니다. 두 기업이 동시에 가격 전략을 결정하는 베르트랑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고정비용과 한계비용을 0으로 설정했어요. 지금 현재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수요곡선을 하나만 줬을 거예요. 공유할 수 있는 하나. 하지만 지금은 수요곡선을 두 개를 줬다라는 것은 이질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두 개의 과점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경우에는 한계 비용을 0으로 주지 않아도 문제 성립시킬 수 있어요. 한번 그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일반적으로 0으로 주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변형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은 사실 맥스 파이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기업 1은 파이 1을 극대화시키는 자신만의 가격을 보통 변수로 취급하죠. 여기 Q로 적어도 괜찮아요. Q로 적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극대화 수식을 푸는 원칙을 따라 주신다면은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 이왕이면 베르트랑 경쟁이기 때문에 가격 변수를 밑에 달아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들어요. 자, 1번 비협조적 가격 경쟁을 선택하는 경우와 협조적인 가격 경쟁을 선택하는 경우, 일단은 뭐 베르트랑 간단하게 정의하시면서 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도출하시면서 이제 소목차를 다는 게 좋겠죠. 이건 비협조적 이고 두 번째는 협조적인 걸로 문제를 푸는 것이 목차상 흐름상 좋을 것 같습니다. 1, 2, 3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순서가 중요한 것이고 목차가 나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두 번째 비협조적 가격 전략은 마치 꾸르노 경쟁처럼 문제를 풀라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P1 곱하기 Q1 들어오게 되는 거 맞죠? 뭐 라지 Q로 적혀 있지만 라지 Q라고 적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TC를 빼줘야 돼요. TC를 빼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보통 이제 Q1으로 이루어진 함수이지 P로 이루어진 함수는 사실 아닙니다. 자, 제약 조건은 개업 1에게는 왼쪽에 적혀있는 이 수요함수가 적혀있죠. Q1은 24-P1 2P2. 느낌이 이상한데? 자, 숫자가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EP1 플러스 P2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사실 맥스 밑에 변수를 Q로 만약에 내가 설정을 했다면 여기 보세요. Q1은 미분할 때 문제가 없어요. 여기도 Q로 이루어졌다라면 Q로 이제 미분하는 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P1 적혀 있습니까? 얘가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P1이라는 변수를 Q2라는 변수가 나와지도록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분을 한 다음에 P2는 상수니까 상관없습니다. 미분을 한 다음에 다시 Q로 정리된 것을 P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되게 복잡하죠. 따라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P1으로 놓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문제가 없죠. 얘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P1에 집어넣습니다. 24-2P1 플러스 P2라고 적어두시면 미분하기 위한 작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TC가 0이 아니고 Q로 이루어진 함수라면 여기 있는 Q를 Q마다 다 대입하셔야 돼요. 단순하지 않으면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질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두 개의 기업을 전제하는 베르트랑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제 한계 비용과 이제 평균 임시 비용을 총 비용을 0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얘를 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 변수가 이제 거릴 게 없으므로 그대로 미분을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꾸르노에서 공부하실 때 여기 Q1 적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가격을 바꾸지 않습니까? 왜? 가격 뒤에 내가 미분하려는 변수가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마는 바뀌었지만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 변수들을 내가 이제 미분으로 문제를 풀 것인데 그 변수 뒤에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숨겨져 있다라면은 모조리 꺼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전혀 색다른 변수로 과점 시장을 출제할 수도 있어요. 뭐 풀어본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광고량 같은 걸로 출제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두 개의 기업이
뭐 협상, 뭐 강도 이런 걸로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어. 변수가 있으면은 이제 뭔가 이윤극대화에 그게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숨겨져 있는 변수를 꺼내서 미분만 하면은 교점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쉬운 작업이죠. 0이기 때문에 더 쓸 게 없고 P1과 P2로 이루어졌는데 비협조적 가격 전략은 꾸르노랑 유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P2라는 변수는 추측된 변화가 0이다라는 가정하에서 내가 이윤극대화를 추가하는 메커니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1개 조건은 편미분합니다. 여기선 편미분 기호를 쓰는 게 좋긴 좋아요. P1으로 자신의 이윤식을 편미분하면 24-4P1 플러스 P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이거를 이제 0으로 만들어주는 좌표를 찾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고, 반응함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P1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4분의 P2 플러스 6, 요게 바로 기업일의 리액션 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그 기업일 거를 도출했는데 기업 2를 재차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유사하죠. 수요함수가 지금 이제 완전히 대칭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따라서 위치만 바꾸면 돼요. 수요함수의 이 민감도 구조가 모두 동일하므로 따라서 이제 기업 2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모양은 똑같고 이제 위치만 달라지는 형태로 R2라는 함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1번이고요. 1번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협조적인 가격 경쟁이라고 보는데요. 자, 이건 뭐 더 쉽죠. 실제로 이제 공동이윤 극대화하면 되잖아요. 공동이윤을 극대화시키는데 마찬가지로 맥스 파이를 이번에는 첨자를 달지 않고 이대로 적으시면 되죠. P1 Q1 플러스 P2 Q2의 합이 극대화될 수 있는 P1과 P2 약속을 체결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제약 조건이 두 개예요. 수요곡선 두 개인데 얘도 마찬가지 마인드로 달려드는 게 좋죠. P1과 P2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되었다면 얘하고 얘만 그 변수들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꺼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P1은 아까처럼 24-2P1 플러스 P2 깔아주시면서 변수들을 모조리 밖으로 꺼내는 것이고, 두 번째 거 역시 P2 기준으로 24-2P2 플러스 P1이죠. 위치를 바꿨지만 똑같으니까. 따라서 변수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도록만 설정하시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나왔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편미분을 두 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P1으로 내 공동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 조건하고 이제 P2 가지고 다시 한번 공동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두 개의 조건을 조합하면 돼요. 여기서는 P1으로 정리한다든지 P2로 정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갖춰야 할 두 개의 조건일 뿐, 여기처럼 반응함수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교점만 있을 뿐이죠. 균형만 있을 뿐입니다. 배점이 넉넉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그리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베르트랑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각각 한 4점 정도 배점 들어가지 않겠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윤도 사실은 1번에서 구하는 건 아니죠. 제가 이제 해설해 놨잖아요. 사실 여기서 이윤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 가격 전략만 답하면 되고, 사실 두 번째 이제 문제에서 보수표를 박스를 채우기 위해서 이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두 기업이 두 가지의 가격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각 기업의 이윤을 도출하고 보수 행렬 완성하고 내시균형을 구하시오라는 것이죠. 자, 비협조적 가격 전략이 있고 협조적 가격 전략이 있는데 굉장히 애매한 서술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도출되는 가격 좌표들이 있어요. 8, 이쪽은 10이네요. 따라서 자, P1과 P2를 12로 합시다라는 가격 전략과 여기서는 교점을 구하면은 P1과 P2가 이제 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굉장히 애매한 문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문제는 일반적으로 비협조적 가격 전략이 이제 꾸르노 같은 느낌이 될 것이고요. 협조적인 가격 전략이 마치 이제 담합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담합이라는 단어를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에서 준 대로 협조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때 실제로는 여기에 가격을 8로 설정하고 이쪽도 가격을 8로 설정하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아니지. 12로 설정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협조적인 가격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는
비협조적이라고 적혀 있다면은 이거는 이거 아닌가? 팔로 설정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그 생각이 들 수 있고요.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틀린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균형을 찾았을 때 보수표를 메꿔 채우는 것이 실제로 문제의 취지에 조금 더 어울리는 느낌이 들지만 우리가 공부할 땐 그렇게 안 했어요. 상대방이 약속을 체결해서 10이라는 가격을 설정하면 내 반응 함수에 대입해서 사실은 이러면 나는 9를 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물론 비협조적으로 가게 되면은 둘 다 9로 가는 것도 사실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다음번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8로 집어넣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서 우리가 이제 기출 중에 그 일회성 게임을 한번 건드려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회성 게임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지금은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었던 균형이 있었고 담합을 하게 되면 10이라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베스트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10이라는 가격 담합을 해서 이윤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8로 갈 것이냐 9로 갈 것이냐 이게 사실은 논란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8로 해석하신 분이나 9로 해석하신 분이나 실제로 90점대 후반부가 있었어요. 점수가 있었다는 것은 여기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8로 넣건 9로 넣어서 숫자를 메꾸건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을 보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해설지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제가 숫자를 메꿔놨죠. 숫자를 메꿔놨는데 여기에 이제 8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제가 도출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그냥 담합이 있고 이탈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콕 집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설문 1에서 비협조적 가격 전략이라는 가격이 있고 협조적인 가격 전략이라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취지는 예상컨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반응함수에 대입하는 숫자와 달리 그냥 8이라고 찍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좀 이제 인상 깊었던 나중에 이제 그 시험 끝나고 와서 이제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는 표를 2개를 짰다라는 분도 계세요. 뭐 문제 난이도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3번을 못 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제 2번째 문제 조금 더 시간을 쓰고 그냥 하나는 8로 풀고 하나는 9로 푸는 답안을 제출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해요. 애매하면 어떤 게 맞을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잽싸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요청되는 이제 태도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하튼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로 안에 적혀 있는 거 실제로 뭐 큰 의미 있죠. 사실 뭐 제 생각에는 8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왜냐하면 공부한 것과 달리 협조적, 비협조적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8하고 12 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보수표를 채우라는 느낌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9 대입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상대방이 이제 10이라고 약속을 했으면은 내 반응함수에 대입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실제로 어떤 걸 적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제 둘 다 적는 것이 베스트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나중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비협조적 가격 전략이 양 기업에게 모두 우월 전략이라는 것이고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협조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둘이 이제 우월 전략을 따르다 보니 이제 144라는 보수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상황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게임이 지금 유한반복 게임인지 무한반복 게임인지가 지금 서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설지 마지막 줄처럼 소결을 다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유한반복 게임을 가정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야 처음부터 이제 이탈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반복 게임이라면 적절한 보복 조치에 의해서 협조적 가격 전략이 지속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실 담합의 이탈 가능성 제가 말씀드리는 큰 목차 있잖아요. 유한반복 게임인 경우, 무한반복 게임인 경우 그 정도 서술을 좀 이제 요청을 했던 문제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기업 2가 협조적 전략을 선택한다면 기업 1도 반드시 협조적 전략을 선택하겠다라고 맹세했는데 그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믿을 만한 맹세로 만들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서술하라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게임 나무를 꼭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나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순차 게임으로 나타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상대방이 만약에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되면은 아니죠.
그죠? 8이 더 높고요. 9일 때가 더 높지만 8일 때가 그래도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8을 대입하건 9를 대입하건 내 반응 함수를 고려하건 문제 설정대로 두 가지 전략만 가지고 있다라는 케이스가 됐건 이윤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만한 맹세가 아니다. 전형적인 타입의 문제죠. 네가 약속 지키면은 나도 그렇게 할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A, 그거는 신빙성 없는, 신뢰성 없는 이제 맹세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손을 묶는 행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타잉 마이 핸즈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도덕적인 장치를 마련을 한다든지, 우리는 절대 가격을 상대방보다 낮추지 않겠습니다라고 공표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수량 전략에서는 사실 하기가 좀 어렵지만 가격 전략을 취할 때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바로 이제 눈치를 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또는 이제 가격 택을 다 붙여놓는다. 유체도 상관없습니다. 유체도 상관없고요. 이제 실제로 굉장히 좀 신뢰감이 있는 경영자를 뭐 배치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뭐 제공을 한다든지 현실적인 대안들을 좀 적는 게 좋겠어요. 내 손을 묶는 행위가 실제로 쓸 말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이제 교과서의 그 수량 경쟁에서 보통 이야기 나누는 게 기껏해야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빌려오는 동시에 여기는 뭐 추가적으로 가격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꺼내시면 됩니다. 실제로 너무 디테일하지 않고 내 손을 묶는 행위, 신뢰를 만들 수 있다라고만 적으시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무언가 조금이라도 어설퍼도 디테일을 깔아주는 게 좋겠죠. 그죠? 자, 네 번째도 전형적인 타입의 문제입니다. 두 동시에 전략을 결정하는 대신 기업일이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기업이가 결정에 따라 자신의 가격을 따른다라는 건 이거는 마치 이제 슈타켈버그 같은 느낌이 들게 되죠. 결과는 어느 기업에게 더 보수가 높을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적혀 있는데 약간은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기업 1이 먼저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 슈타켈버그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가격을 선도한다라고 적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윤을 구한 다음에 뒤따르는 기업이 높지 않습니까? 라는 방식으로 증명하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직관적인 설명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배점이 10점이었고 그림도 그리고 이제 균형도 찾는 작업 자체가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배점이 뭐 예컨대 5점 정도라고 했다면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조금 더 문제 취지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배점이 10점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보이는 것이 낫겠죠. 따라서 일단은 이거 지우지 말자, 이거 지우지 말고 자, 첫 번째 그 기업일이 먼저 행동을 취하는 메커니즘부터 먼저 찾습니다. 사실은 추종자를 먼저 건드려줘야 되는데 이미 설문일에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언급만 하시면 되고 새로 도출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선도자의 경우는 여기 제약 조건에 이제 24-EP1 플러스 P2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식을 꺼내 보니 P1에 24-2P1 플러스 P2가 적혀 있으면 여기서 미분을 진행하면 절대 그 가격을 선도할 수가 없어요. P2라는 상대방의 전략을 바꿀 수는 없어도 어떻게 따라갈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즉 내가 가격을 정하면 상대방은 이런 가격을 정할 것이고 그럼 내 수량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요한 제약 조건을 하나 더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것이 선도자의 이제 수식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 P1 24-2P1 플러스 P2 자리에 여기에 4분의 P1 플러스 6 아까 이제 R2로 정리가 되어 있었던 이 수식을 이제 반영을 해주고 나서 이제 미분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편미분 기호를 쓸 필요가 없죠. 전미분 기호를 쓰면 충분하고요. 미분하면 P1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추종자의 반응 함수를 고려하면은 P2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윤을 모조리 다 구할 수가 있는데 밑에 보세요. 숫자들 이윤식 보세요. 가격도 나오는 게 별론데 이윤식은 더해요. 그쵸? 실제로 이렇게 숫자가 나왔을 때 용기 있게 내 답이 맞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 생각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꼼꼼하게 정말 차분하게 도출하고 내 계산에 조금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공부할 때처럼 뭐 어림산하는 게 아니고 정밀하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예 스위치가 달라야 되거든. 따라서 일단 정답이 좀 이상하게 괴상하게 나오더라도 내가 이 정도 나왔으면은 뭐 맞았겠지라는 자신감, 한 번만 더 계산하는 정도로 이제 숫자를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자, 실제로는 그래프도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프도 그림이 그려지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가 상당히 지금 조금 이제 크다고 해야 되나요? 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잖아요. 뭐 그래프의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예쁜 편은 아니에요. 이제 출발점이 6이고 교점이 8이라고 하면은 이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발한 것이 교점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디테일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따라서 이 점에서 실제로 비협조적인 균형이 나오게 되는데, 등이온 곡선 그리는 거 연습하지 않습니까? 이 베르트랑 경쟁에서는 이 자신의 반응 함수가 저점 기준이 돼야 되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또 이런 느낌으로 파이 1이 등장해야 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반응 곡선에서 저점을 찍고 이런 느낌으로 실제로 변화하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시건, 잘 보세요. 이 위에서 균형을 찾을 거거든요. 그러면 45도 선 기준, 자, 무조건 오른쪽에서 균형이 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봐요. 이 위에서 균형이 달성될 수 있다면 기업일이 먼저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의 이유는 같은 거예요. 여기 45도 선 오른쪽에서 만약에 균형이 결정되면 무조건 기업 2의 이윤이 사실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실제로는 그림상으로도 저점 찍고 접하는 좌표를 찾아서 이렇게 올려주는 좌표를 찾게 될 것이고요. 그게 P1이 이제 도출된 것처럼 7분의 6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업 2는 그 점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신의 등이온 곡선이 이렇게 더 멀어질 수가 있죠. 두 기업의 비용 구조 완전히 똑같고 수요함수 구조도 똑같기 때문에 네, 원점에서 그 델타 값 멀어지는 폭이 큰 쪽이 무조건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림과 설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실제로 정답을 맞출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 이게 배점이 좀 줄어들어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도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계산을 아마 하시는 것이 이제 문제의 출제자의 취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거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무서울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세요. 계산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계산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고 직관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약 조건이거든요. 이게 제약 조건이고 최대한 위로 갖다 붙이는 것이 바로 이제 선도자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추종자는 자신의 원점에서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2가 더 이득이다라는 정답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문. 현재 어떤 아파트의 가격이 PT, 어떤 투자자가 은행으로부터 이제 아파트 구입 자금 전액을 차입할 수 있고요. 이제 은행 이자율이 있습니다. 연간 이자율이 I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서 나중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해설지도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만 시험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그 학부에서는 부동산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들으시면은 거기 간혹가다 이런 방식으로 전세와 또 이제 매매 가격 비교하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있지만 그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그 도출 메커니즘을 내가 이제 방식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약간 측정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나중에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전세도 구해보고 이제 매매도 한번 해보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그 숫자를 조금 대입해가지고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금방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번 기회에 아파트를 매매하면은 구입하면 1억이에요. 부대 비용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음 기회에 1억 5천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대박이죠? 1년 만에 이제 1억에서 1억 5천으로 올랐으면은 더 많이 샀어야 돼. 훨씬 더 많이 샀어야 돼요. 그러면 은행 이자율이 만약에 한 10% 정도라고 하면은 내가 얼마를 버는 것인가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실제로 이 수식이 연습해 본 적이 없다라면 머릿속에서 바로 정도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억이면 나중에 1억 5천이 된다면 내가 지금 현재 1억을 빌리고요. 나중에 1억 5천으로 되팔아서 원금 1억 갚고 그리고 이거 10% 붙었으면은 1,000만 원을 또 더 갚아야 되기 때문에 4천만 원 이득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비용이 4천이 아니고 이득이 4천이기 때문에 비용은 마이너스 4천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이제 수식적으로 복잡하고 수식만 쳐다보고 문자만 쳐다보고 있을 때 감이 오지 않는다면 간단하게 숫자를 좀 쉬운 숫자를 대입해서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매매. 자, 매매가 그렇다는 것이고, 전세는 만약에 전세가가 1억이라면, 다음번에 돌려받는 건 무조건 1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이자율이 10%라면은, 자, 1억을 돌려받아서 1,000만 원을 더 준비한 다음에, 내가 이제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까지 이제 판단을 내리셨으면은,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9천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9천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요거 1억에 9천 팔아서 1억 1천 갚아야 되니까 2천만 원이 나의 비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왔으면은 대충 수식을 구조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설지에 제가 충분히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시켜놨습니다. 자,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처음 보는 타입의 문제를 만났을 때 뭐 얘랑 똑같은 유형이 아닐 수 있겠지만 약간 무언가 문자만 봤을 때 답이 안 나온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그때는 간단한 숫자를 넣어보세요. 넣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비용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요게 지금 R이잖아요. R. 그러면 어차피 돌아오는 건 그냥 RT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얼마가 비용이에요? 여기서 비용은 2자1 곱하기 R. 맞죠? 답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먼저 한 거예요. 전세 기준으로 RT 기준으로 다음번에 또 RT이기 때문에 따라서 얼마 비용이 듭니까? 자, 당연히 뭐 2자1 곱하기 전세가라고 답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얘를 대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생각해보니 요거 이제 RT 붙잖아요. RT라는 똑같은 가격에 1 플러스 I 한 다음에 이렇게 빼버린 거예요. 따라서 얘도 이번 기의 아파트 가격, 다음 기의 아파트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음 기의 PT 플러스 1이라는 가격을 받아서 이번 기의 PT 기준으로 내가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빼고 남아있는 부분이 만약에 나의 수익이라고 한다면 뒤집어서 빼버리면 비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얘는 PT 플러스 1이라는 뭐 1억 5천이건 9천만 원이건 나중에 가격에서 이번 기회에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갚아야 할 돈이 이제 PT 그 다음에 1 플러스 I가 되잖아요. 자, 이거를 빼버리면은 비용이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 시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비교를 위해서 세 번째 문제에서 그거 가지고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만 적으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다음 기 시점으로 가격을 말한 것이고 비용을 현 시점으로 답해야 될지 뭐 다음 기로 답해야 될지는 사실 문제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보통 이제 원칙적으로는 사실 현재 내가 인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면 둘 다 1 플러스 I로 나눠주고 비교하시면 돼요. 다음 기로 이제 내가 이제 분석을 해서 비교하겠다라고 하면은 안 나누고 이대로 제출해도 점수를 잃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 세 번째 문제에서는 양자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전세 가격이 결정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도출된 양자의 숫자들이 일치하는 점에서 전세가가 도출되는 것이고, 자, P분의 R이 보통은 전세 비율을 말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율, 보통 전세율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어떤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를 찾아주라는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함수로 놓으라고 했으니까요. PT 플러스 1 마이너스 P. 자, 이게 인플레이션율 파이라고 이제 가정을 깔아주신 다음에, 정리하면 되죠. 뭐 칠판에 해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해설지에 적어놓은 걸로 수식을 잘 조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이에 대한 함수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끌어내면 정답이지 실제로 해설지의 네 번째 줄부터 역전세 현상이 어쩌네 저쩌네 이야기는 배점에 안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관련 테마들이 이제 제가 보통 이제 3순환쯤에는 막 자료들을 나눠드린단 말이에요. 자료들을 나눠드리는 이유는 거기 적혀있는 자료 데이터를 뭐 기억하고 용어를 암기해서 여러분들 답안의 메인에 두라는 것이 아니고요. 간단하게 소결쯤에 요즘에 역전세 현상이 조금 우려된다라는 기사가 많이 뜨고 있어요. 그거를 조금 반영하는 문제인 것 같다. 요 정도로 간단하게만 적으면 되는 것이지 걔를 메인에 올려 붙이진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까? 해설지에 있는 그 수식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예요. 배점 필요, 목차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 다 같이 처음 만났다면은 정답을 이제 적은 사람은 10점을 따내는 것이고 못 적은 사람은 점수를 잃게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1문이나 2문 같은 경우는 배점, 목차도 좀 신경 써야 돼요. 논리적인 흐름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처음 보는 타입의 문제는 여러분들 혼자 처음 봤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서 목차까지 완성을 시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보는 타입의 문제라면은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통장에 돈이 지금 한 200~300억 정도 있잖아요. 없어요? 자, 뭐 그 정도 가까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한 5억짜리 오피스텔을 하나 잘 살까? 그냥 전세로 들어갈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문제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나와요. 거기에 막 인플레이션율까지 고려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할인율, 주관적인 시간 할인율을 집어넣게 될 것이고, 개인적인 가치관도 반영할 겁니다. 전세 날려먹으면 어떻게, 깡통 전세면 이런 부분까지 반영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단순한 이 문제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우면 숫자 몇 개 대입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빼가지고 정답으로 제출해버렸어요. 산문은 맞아요. 산문은 당연히 실제로 맞는데 수익을 계산해버린 거예요. 비용이 아니고 수익을 내가 지금 1억 5천이라고 상상하니까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4천 벌었어요 하는 그 4천만 원을 정답으로 제출합니다. 당연히 문자로. 두 번째 거에서 여기서도 똑같은 마인드로 접근했으면 괜찮은데 여기선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러니 세 번째 문제 틀리죠. 다행히 이분은 여기서만큼은 또 마찬가지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이제 비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3문에 가서는 하나의 음수 기호를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3문은 맞았고 이제 1문은 아쉽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맞은 거죠. 그죠? 점수가 낮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이고 비용하고 수익은 마이너스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도 뭐 이 문제를 풀어본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들어가시는 건 괜찮겠죠. 그죠?